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1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시바 총리 트럼프 못 만난다 충격 이유, 관계 구축할 수 있는 후계 단 한 명, 빨리 바뀌지 않으면 국익 반한다 라는 제목으로 데일리라고 하는 매체의 다카이시 요이치 가에스대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이시바 씨 같은 것은 대화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반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베 신조 전 수상이 이시바 씨를 싫어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한다. 아베 씨가 이시바 씨만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일본어로 꽤 있잖아요. 아마 트럼프에게 정보가 가고 있을 거야. 이번에 이시바 씨가 트럼프 타워를 만나러 가잖아요. 하지만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라고 읽었다. 이어 이시바 씨는 아베 씨와 트럼프는 골프 같은 거 치는 거 괘씸해라고 말한 것도 들어가죠. 이시바의 과거 발언이 꼬리를 잡아 트럼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단명 정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시바와 만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예측했답니다. 현재 일본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씨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소타로 전 수상이다. 거기서 총재 선거에서 아소 씨가 후견인을 맡은 다카이치 사나에 씨라면 트럼프 씨와 관계 구축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추측했다. 이런 거네요. 댓글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리스펙트하여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 야당으로서 아베의 배후에서 총을 마구 쏘아대다가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이시바 총리를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아시아판 나토와 일미 지휘협정 개정 등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는 이시바 수상이다. 그런 이시바 수상과 만날 가치가 없다고 뒤를 잡기로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단할 가능성은 충분히 점쳐진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런 뉴스 배경에는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만나 동아시아 억지력으로 호소되는 일본 이시바라고 뉴욕 한국일보에서 보도했는데 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하고 니온게이자 신문 등을 인용한 보도 내용입니다. 11월 중 뉴욕 플로리다에서 대면 회담 추진, 아베 전 총리처럼 빠른 신뢰 쌓기가 목표인데 이시바 트럼프 성격 정반대 우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력 쪽으로, 미일 안보 협력 쪽으로 이제 주요 주제를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회담 장소는 뉴욕 트럼프 타워나 그의 거주기가 있는 플로리다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내년 1월 20일이 취임이니까 그 전에 어떻게 좀 만난다 그런 얘기 같거든요. 요미우리는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는 각국 정상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해리스 이긴다더니 트럼프 압승, 언론의 예측은 왜 빗나갔나? 우리나라 뉴스도 언론 매체들도 대부분 해리스 쪽을 막판에 많이 보도를 했었죠. 윤수연 기자, 미디어 투데이라는 데서 보도를 했습니다. 선거일 앞두고 쏟아진 해리스의 우세 조사, 여론조사에서 못 잡은 CI 트럼프,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는 뜻이죠.
전문가들 해명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일반적으로 그 여론조사할 때, 그 미디어스피어 AI 연구센터장 강정수 씨의 얘기로는 미국 민주당은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을 현재 대표하고 있다. 미국의 60%가 넘는 저소득층을 트럼프가 대표하게 됐다며 이런 트럼프의 지지층의 경우 여론조사에 잘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다른 뉴스는 미 민주당 바이든 책임론 불복을 더 일찍 물러났어야 김원철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나라가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이든의 오만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전하고 있고 주요 경합주를 모두 내주고 예상 밖 참패를 당한 민주당 내에서 거센 책임 공감이 지금 시작됐다. 백가쟁명식 논쟁 중에서도 대체로 의견이 모이는 지점이 바이든 책임론이다. 백악관 전 세계 집권 세력 다 참패했다. 출마 말았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해리스에게 바이든 충성을 강요했다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용은 안 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꼭 승리했을 때만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뼈있는 한마디를 또 바이든은 했다고 하네요. 북미사일엔 미사일로 군 대량 보복 핵심 현무 실사고 훈련 양지호 조선일보입니다. 근거리 탄도미사일 현무2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8일 밝혔다. 북한이 지난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과 지난 5일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리 군의 그 대량 응직 보복 핵심인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공개 발사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에 약 2년 만에 이렇게 그 발사되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미사일은 약 200km를 비행해서 남쪽의 해상 목표 표적에 명중했답니다. 이 현무는 ABC형이 있는데 그 단거리형도 있고 1000km까지 날아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거리가 가장 긴 현무2 C형은 유효 사거리가 1000km에 달해 북의 전력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 우리도 한번 보여줬다 이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하겠다고 말한 내용은 다한 것 같다. 데이비드 놀스 편집자 야후뉴스입니다. 2선 취임 선서를 하는 1월 20일에 발효하겠다고 약속한 야심찬 의제를 발표했답니다. 첫째가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두 번째가 이민자 이민 및 대량 추방, 현재 최대 2천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네요.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 체류 이민자다. 이렇게 2천만 명 중에서 크고 작은 관세 이거 좀 할 거고 베이비 드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석유 채굴에 대한 얘기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거래를 할 것이다.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터 자이아는 11월 8일 서류 미비 이민자가 미국 노동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레터를 냈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해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2023년에 약 200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았다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그 불법 이민자들이 고용이 많은 데가 의료, 건설, 농업과 같은 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노동자들이 없다면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은 80년대부터 의미 있는 이민 개혁을 방해하고 방치해왔다. 그래서 현재 워싱턴 DC에 부족한 정치적 창의력이 필요한 이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이민자들의 끊임없는 정치적 다툼을 제외한 모든 혜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싼 인건비죠. 결국은 불법 이민자들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현대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저급한 그 노동력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트럼프는 근데 다 내치겠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블루 칼라들의 임금이 고임금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또 좀 일어날 것이라고 피터 자이안도 그렇게 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뒤에 나오는 언론 뉴스로 푸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이터입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군사동맹은 언젠가 우크라이나가 가입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자기를 자극했다 이게요. 그러면은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은 불안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중립국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푸틴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군들조차도 이러한 목표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없는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그 점령당한 지역을 다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뭐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 전선 상황에서 그 휴전 협정 쪽으로 해결책을 좀 도출해 낼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다. 캔 같은 거 강진교 언론 매체를 제가 약간 빼뜨렸는데 AP 아닌가 기억이 나네요. 주요 무기 수출국인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목요일에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어쨌든 한국은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오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제 북한의 관여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 전략을 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어, 전임 그 대통령인 문재인을 비둘기 파적이라고 언급을 하네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은 그런 비둘기파가 아니고 매파라는 뜻이죠. 그래서 핵무장한 미국, 북한과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안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내년에 다가옴에 따라 이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중대한 도발을 자제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고요. 트럼프가 상당한 유연성을 보인다면 러시아 북한 동맹 강화 같은 요인이
도전장을 내밀 수 있지만 두 사람의 핵회담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진행 사항을 봐야 되는데 우크라지오는 우로 간 휴전협정과 북미회담 여부에 따라서 변수는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아마 그 대통령도 그렇게 뭐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에 이 발언하는 것만 해도 역량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북미 회담이 다시 만약에 열린다면은 북미 회담 때는 한국은 모기장 닭이다라고 또 그런 뉴스가 나왔죠. 트럼프 우크라이나 평화계획 검토 800마일 완충지대를 순찰하는 영국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유럽군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롤랜드 올리펀드 텔레그라프입니다. 이 트럼프의 한 팀원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훈련과 기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총구는 유럽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무기는 직접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젊은 남성과 여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신 폴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가 이 일을 하도록 하세요. 이런 얘기고요. 영국을 포함한 유럽만이 미국의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유럽은 자체 역사를 써야 합니다. 뭔 의미로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미국에 기대지 말라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러시아 새로운 영토 현실을 또 기대한다. 이미 점령한 땅으로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국경이 되겠는데 지금 이 제한이 된 것은 이게 그 군사 분계선 국경이라고 그러면 좌우로 포함해서 우리나라 그 비무장지대 같은 800마일의 비무장지대 제한, 유럽 군대의 감시를 한다. 우크라이나 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그 전쟁 때처럼 휴전선 비무장지대 이런 개념으로 저도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형태가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번엔 그렇지만 이 크림반도 자체는 무력 침공이 아니고 이 크림반도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 투표로 인해서 우리는 러시아에 들어가는 게 원한다 해가지고 크림반도가 넘어갔었죠. 이 흑해라는 데가 또 무역으로 해서 터키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도 또 되긴 되죠. 30mm 대포를 장착한 미 해병대의 수륙 양용 전투 차량이 현재 본격적으로 생각 중이다. 흥미로운 엔지니어링이라고. 미 해병대는 콩스버그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수륙 양용 전투기 30mm 프로그램 ACV-30의 장거리 리드 아이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콩스버그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방산업체 모양이에요. 수륙 양용 전투 차량. 이 계약은 최대 3억 2,900만 달러에 달하는 기본 계약의 일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이런 거로 노된 그런 상용용
그런 것들을 교체하려고 한다는 의미고, 한 관찰에 따르면 장갑차는 이런 수륙 양용 전투 차량 말고 장갑차는 대전차, 유도탄, 무장드론, 어슬렁거리는 탄약, 요게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어슬렁 산발하는 건가요? 공중에 산발하는 탄인 건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때문에 미 해병대가 수륙양용 이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써먹겠느냐, 그게 매우 궁금하네요. 미국이 어디 상륙할 때가 있나요? 옛날 그 상륙할 때는 많은 그 상륙 작전에 피해들을 많이 봤는데 사망자가 속출하고 그런 거를 검토하기 때문에 중국이 섬인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은 중국 자체 군의 그 피해도 어마어마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어디를 상륙한다 그러면은 피해 없이 상륙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수륙 양용 그 장갑차를 타고서 들어가면은 이 방어 진지를 쉽게 뚫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병대들이 그 상륙하는 그런 이런 전방위로 나서는 그런 용어로 아마 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어쨌든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기. 벌써 이제 몇 년 거의 유사한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크레이그 풀러 프레이트 웨이브즈라고 되어 있고 CEO네요. 그래서 이 중국이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니까 하나의 중국이 되자고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무력을 통해서만 수용할 수 있다.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같고. 그런데 대만은 나라 규모에 비해서는 고도로 무장되어 있으며 미국이 첨단 기술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엄청난 싸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워프런치에 따르면은 대만은 삼엽된 것 같은 발전소를 포함한 주요 중국 산업 인프라를 파괴할 계획입니다. 아주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사방으로 침략을 한다 하더라도 섬이기 때문에 상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기네들도 미사일을 쏴서 삼엽댐을 폭파하겠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재앙적인 고통보다는 지금 약간의 비용 상승에 대처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산인건비도 거의 끝나가고 물론 미국으로 가져가면은 비용이 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그 디커플링을 계속 해나가는 게 좋다. 이것도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이런 사진을 표현했네요. 비즈니스 포커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역량이라는 레포트가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서 발간이 된 것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레포트인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여기 그냥 제가 표현을 했고요. KPMG에서는 미국 대선 주요 키워드를 트럼프 이름을 따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삼정 KPMG는 이번 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부각된 주제를 트럼프의 키워드로 제시한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정책 대변역, 리스크 감수, 예측 불가능한 방향의 정책 기조로 불확실성의 확대, 제조업 강국, 양립하기 어려운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의 주제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 압축해서 다 표현했네요. 트레이드 앤드 타리프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무역정책 대변역, 리스크 테이크는 무역 적자 심화 자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금리 약달러를 지향하며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한다. 세 번째,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정책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 uncertainty라고도 얘기하죠.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매뉴팩처링, 미국을 과거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만든다. 파라독스, 양립하기 어려운 기업 감세와 저금리 저물과 재정 지출 확대, 관세 인상 등의 공약 추진의 규칙가 주목된다. 이런 거로 압축을 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 외교 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서 경제연구원이 했는데 한마디로 국익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 뭐 저가 그 싱킹 브리지 타임즈를 시작할 때도 그 주요 주제가 저는 생존, 국익에 앞서서 생존,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국익 및 기업의 이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외교, 이스라엘과 중동,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중국, 대한반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많이들 얘기들이 된 거니까 우리나라 거를 표현한 걸 보면은 한미동맹 재조정, 북미 정상 외교를 통한 북한 위협 관리를 한다. 이 표현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얘기인지 미국이 관리한다는 얘기인지 우리나라 표현식은 주어 동사들이 불명확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이걸 보면서 대중국도 나왔죠. 적대적 관계 규정 및 강력한 통상 대응 요건데 여기에 대일본에 대한 언급도 이 한중일이 동북아시아의 아주 핵심 국가들인데 여기 연구를 좀 경제연구원 정도라면 여기 그 대일본도 하나 좀 넣어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정보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한 게 없는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반도 한미동맹 제조정 정상회교 통한 북위협 관리라고 아까 한 것을 이제 또 밑으로 풀어 매기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대한반도 정책 관련하여 방위비 분담 재협상 및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 재조정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정상회교를 통한 북한 위협 관리 정책을 추진할 전망.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위협 관리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특히 동맹국의 부담을 증가시켜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북한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 뭐 안보 국방이나 이런 전문가적인 표현들이 아니고 경제연구원에서 쓰는 표현들, 용어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좀뭐 엘리트 양 하는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한미동맹 제조정 정상회계 통한 북위험 관리라고 한미동맹과 국방, 북한, 경제안보 이런 분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공상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된다는 거. 공화당 중심 의회는 상호무역법 제정과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를 통해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일자리 보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미국과 중국 간 고율의 보복관세 전쟁으로 격화 시 전 세계 GDP 및 무역량 감소로 이어져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는 일정 수준의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양자간 무역협정 강화를 하고 보편관세를 통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한다. 현재 온라인 이런 것도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죠. 일본에 대한 얘기는 딱 하나 나오는데 그 양자협정에 의해서 2019년 1월에 한미 FTA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에 미일 무역협정이 발효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2017년에는 TPP 탈퇴를 선언했었고 또 2020년 7월에는 그 나프타를 폐기하고 USMCA로 대체했는데 이것도 지금 손을 다시 본다는 얘기 같고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개정 추진이 될 것 같다. 한미 FTA도 이런 얘기네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경제 강화 공급망 재편, 디커플링이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게 여기 중국 전자상 거래 업체를 통한 수입품 면제 배제 추진 가능. 여기 핵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감세 정책과 재정 적자 확대가 될 것 같다. 법인세율 최고 15%까지 인하하겠다.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최대 15.5조 달러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네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만 제가 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국내 역량 오버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방위, AI에 대해서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이것은 또 인더스트리 산업 리더라고 해서 KPMG 경제원의 금융산업, 유통, 소비재 산업, 전자정보통신, 반도체, 엔터미디어 산업, 그 다음에 제조, 공공, 인프라 산업, 제조, 에너지 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또 의견들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정 KPMG 회계법인이죠. 회계법인이 경제연구원까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뭐 기업 컨설팅까지 한다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지금 앞에 얘기한 그런 분야에서 현재 이슈 및 국내 역량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이 완전 정답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국내 역량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것도 변수들이 또 있을 거고 또 대응하는 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책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근데 그 쓴 표현들을 보면은 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식연 한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추상적인 표현들, 직선적인 표현 같은 속이 뻥 뚫어지는 그런 표현들이
잘 안 되죠. 하긴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레포트를 해서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업의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얼마나 읽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런 걸 보면은 미국 내 제조 시설에 대한 빠른 안정 화유를 통해 북미 제조 물량 극대화하고 2차 전지 시장 타깃 지역을 다변화 전략으로 북미 외 유럽 적극 공략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기차 말고 화석연료차 그냥 또 석유를 또 퍼내도 좋다. 이렇게 되면은 이 2차 전지 시장이 미국 내에서 그 줄어들 수 있으니까 다변화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는 되긴 됩니다만은 그것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나름대로 그 좀 해석이 가능한 이런 압축된 표현들일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일개 이 소시민이 뭘 알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런 거를 읽어보면서 어떤 큰 방향은 좀 참고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삼정 KPMG의 이 레포트는 좀 기득권 엘리트층들이 해낸 거라면은 다음에 소개하는 거는 야생의 야생일이 그러죠. 야생적인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몽심 독립 공심파계 트럼프의 기관이라고 해서 여러 번 저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상관관계가 현란해가지고 저도 좀 헷갈립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의 당선과 바쁜 움직임, 한국 언론 방송은 해리스 우세로만 보도했다. 기독교 관점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내가 대통령에 떨어진다면 나는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자신 없는 소리도 했었다. 그리고 이번 당선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다 하얀 백인들이다. 그러니까 황금 시대로 들어간다. 이게 이런 것들은 어떤 표현이냐고 그러면은 여기 실질적으로 트럼프도 황금 시대라는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 야생 방송은 카리스마적인 바지 사장이다, 트럼프는. 그리고 금은동철을 얘기하면은 이거는 금은동철은 그 히랍 때부터 나오고 뭔가 그 인생 철학을 하고 세계관을 보는 데서 많이 얘기가 됐죠. 지금이 철의 시대인데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금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건 천문 샤머니즘인 그런 관점으로 또 이제 얘기를 풀어요. 시간적인 시각으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되고 네타야후는 가장 신나고 행복하다. 네타야후, 푸틴, 김정은이 트럼프를 기대했을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 앞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뭐 불확실성, 한국의 뭐 불이익 뭐 이런 것들만 너무 언급을 하는데 그거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니냐. 한국, 체코, 동유럽 중심 원자력 발전소 수주는 그 동유럽의 스마트 시티 건설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놔요. 동유럽이 성공하면 스마트 시티라는 게 좋은 말로 스마트 시티지 디지털 감시 사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유럽이 성공하면 소유럽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 디지털 시티를 만들려면은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체코 원전을 한국이 어느 정도 딸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뭐 중요성 이런 것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 가자 붕괴 죽이기 작전 인정, 미 정권 교체에 전쟁 범죄에 노고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그 뇌리에 밖의 용어를 선택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에서 다 나갈 때까지 서한 지구는 남겨둬야 하지 않냐. 근데 그 서한 지구도 웨스트 뱅크라고 표현하죠. 서한 지구에도 팔레스타인이 더 많이 살았었는데 너무 잔인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견해도 얘기를 하고 있고, 서한 지구에도 이스라엘 정착전이 자꾸 많이 늘어난다는 표현도 하고 있죠. 도나ल्드 트럼프 중국의 거친 압박카드 경랑 예고, 그 앞에 그 많이 이 회계 법인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금 돌아가는 그거를 은행 중앙은행 중심의 CBDC와 암호화폐의 어떤 그 싸움판으로도 해석을 하네요. 미국 다국적 기업과 금융 세력이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돈만 번다. 중국의 수출을 막아버리겠다는 거고, 트럼프가. 그런데 지금 현재 돈 안 돌려주는 중국 은행들이 있다. 인민들, 현대판 강도 빛난 본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그 부동산 이 파산으로 인해서 금융업계가 예금 인출이 어려워지거나 카드가 동결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 가져오고 있고요. 본인이 직접 와야 인출하고 침대에 누워 은행 방문하는 그런 내용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렇게 그 돈이 없다는 얘기고, 러시아 당국은 당면한 인플레이션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의 예금 인출을 제한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로 고려하지만 현재는 아직입니다. 향후 CBDC를 빠르게 정착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그래서 디지털 경제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거, 이 권위주의 국가부터 시행하는 게 이 독재 통치 이런 거니까 중앙 통제력이 더 세니까, 이렇게 되면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뱅크로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향후는 종이화폐 말고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는 해석까지 해내겠네요. 트럼프 당선의 역량을 여기까지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살고 있다. 저성장과 고인플레이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남녀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는 AI 인격을 부여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노동력 이런 게 자꾸 부족하면은 AI 쪽이나 로봇화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인간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세력들이 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거, 저도 한번 이거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로봇들이 그 인간 거지한테, 동냥하는 거지한테 동전을 던져주는 그런 그림을 그 국내 서울대학교에서 뭐 인용해서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죠. 이런 표현이 있네요. 온라인상 활동이 자기의 명함이 될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다. 그리고 역사 발전에서 그 마르크시즘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진 적도 없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실험 대상들 그것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성공했냐 그러면 성공했죠. 자본주의를 끌어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공산주의는. 이렇게 해석이 돼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래화폐 디자인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쩐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나라 한반도 내 시각으로
진영 논리에 빠지면은 개돼지 된다는 거를 한번 또 여기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영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를 다 내는 영국이 약화되는 과정, 그것이 미국에 의해서 대체된 거,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네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중국의 체제 도전, 이런 게 있어요. 영국은 자기 땅도 없고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 수입해서 뭐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것도 금융은 또 꽤 힘이 있는 나라니까 어쨌든 영국은 자기 딜레마에 현재 빠져 있다. 영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영국은 대만보다도 한국에 뭐가 터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로는 그건 안 되지. 우리가 한반도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데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대만은 포기할지는 몰라요. 트럼프가. 일본은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죠. 대만에. 그런 것들. 미국의 독주 시대가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나비 효과, 중국 러시아가 개싸움 시작된다. 홍대선 작가의 그 인터뷰 내용, 아니 방송 내용을 이쪽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게 정확하게 시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어쨌든 결론을 내면서 북한군이 중국 국경에도 코로나 때 그 전진 배치를 했다고 그러고 중국 국경 쪽으로 그런 등등을 해서 북로 협정은 제가 또 예측한 대로 어, 누구한테 공격을 당했을 때가 그 누구가 중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러시아가 방어를 하러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표현을 하네요. 백인의 향기가 느껴진다. 문재인 때부터 윤까지 연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그 행보가 도저히 한국적인 머리로는 착상이 안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백인의 향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네요. 그리고 방산조선 SMR이 향후 한국의 먹거리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앞에 그 KPMG 거에 보다가 이런 그 야생 방송을 보면은 시원하긴 하는데 좀 너무 현란한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유엔 중국 대사는 한반도 전쟁 위험을 거론했는데 열쇠는 미국 손에 있지 자기네들이 아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중국이 대만 침공하려고 그러면은 상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데 어, 남한도 침공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땅이 붙어 있는 그 북한은 침공하기 좋다 이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데 한경북 쪽으로 치고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그렇게 협정을 맺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아요. 중국은 대만보다 북한을 목표로 하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전쟁을 얘기하는데 뭐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것 같은데 아니올시다다 이렇게 될 거다 이게 북미 협상이 또 되고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계속 인용하는 과학의 발전 단계 중에서 2단계 상관관계 수립 역량에 대해서 좀 변수가 간과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또 방송에 방송한 내용에 좀
제가 뭐 좀 부정적인 것보다도 생활관계 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두 군데 저기 잠정 실적 소개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방위산업업체죠. 매출 좀 증가 많이 했고 영업이익 12.4%, 영업비용이 더 높게 증가한 게 조금 문제가 되네요. FNF라고 2차전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 3.3% 줄고 영업이익 19% 줄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